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가 복지부동하다는 겁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가보고 뭘 느꼈냐면 정말 이게 탁상 공론이 아니라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정말 주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를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당내 혼란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총리님, 새 정부 출범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략히 말씀하시죠. 지난 100일간 시간은 새 정부가 가야 할 큰 방향을 잡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시급히 민생 경제를 살리고 추경이나 유류세 인하 등 민생 경제 대책을 추진해 왔고요. 규제 혁신이나 또 재정 건전성의 회복을 추진해 온 그런 그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다소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총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100일 성과를 살펴보면 위태로웠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안보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을 희생하는 불행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 건전성 원칙을 재확인했고 국가적 실험에 불과했던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도 폐기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준 뒤 방문객이 200만 명이고 예약자만 900만 명에 달하고 쌍방향 국민소통 차원이 전과 다르게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의 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과가 희석된 측면이 다소 아쉽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매끄러운 방법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정 운영 동력은 국민적 지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지만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는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 그 밖에 부동산, 노조, 규제, 조세 등 국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총리님, 국민의 동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시간이 든다면 아마 5시간 이상은 저희가 국민과 소통하고 또 토론하고 설득하고 또 국회 야당 의원님들과도 더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계 속에서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강한 국가 그리고 모두 함께 잘 사는 그러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어려운 이런 개혁 과제들을 성공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도처에서 민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에 잠긴 반지하 생활자들, 최근에 수원 새 모녀의 죽음, 자영업자 부부의 죽음과 곳곳에 붙은 상가 임대 안내문, 보육원 출신의 청년 대학생의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 노모를 모시던 70대 노인의 간병인 살해 후 자살, 0.7대로 내려앉은 초저출산과 인구 절벽, 모텔 화장실에서 거리를 전전하던 20대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에 바로 살해한 이런 사건 등입니다. 참으로 처참합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을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과 약자 지원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총리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원 세모녀 사건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본 거는요, 2004년에 경기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거주지는 달랐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게 어떤 언론에는 10년, 어떤 언론에는 20년 이상인데 혹시 행안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 있습니까? 네, 정확한 연수 그런 거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저는 이게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제대로 된 복지 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것만 해도 저는 충격입니다. 왜냐? 저는 부산에서 1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죠. 그 다음 질의할 보호종년 청년들의 삶도 제가 봤습니다. 국선 변호를 하면서 그들이 자립이 어려워서 단돈 2만 원을 알바를 하든 주유소에서 훔친 사건을 비롯해서 그걸로 구속된 사건부터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수원 세모녀 사건을 보면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올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도시락 배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게 1월 15일에 갔었고 제가 수원 세모녀 사건을 보면서 그때 마주한 50대 남자분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다가구 주택의 방 한 칸에서 생활을 하는데 쓰레기와 소주병과 사람이 같이 엉겨 있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성이 아니어서 방에 들어가 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나오고 도시락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아저씨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 집에 가봤습니다. 저렇게 생긴 집입니다. 저 문 하나에 하나의 가구입니다. 저런 다가구 주택인데 혹시 저런 곳에 살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봤습니다. 가봤습니다. 문이 없었습니다. 벽지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봤습니다. 여쭤봤더니 다행히 이분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악취가 너무 나고 늘 술에 취해 다녔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고 그래서 발견이 되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씻겨드리고 다행히 설득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지역사회와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려울 것입니다. 한번 이 사건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세모녀를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가 행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매년 한 번 이상 동네 통반장이 실거주자 확인 안 합니까? 전입할 때마다 최소한 확인하죠. 저도 최근에 전입할 때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10년이 되었건 20년이 되었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문제로 인식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가정에는 성인들이 5명이나 살고 과거로 돌아가면 5명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부도로 아마 채무가 많았겠죠. 그래서 신분 노출을 꺼려했기 때문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마지막 이 생계를 책임졌던 작은 딸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빠가 생계를 책임졌다고 했습니다. 택배로 대리운전 기사로 그러다가 루게릭병으로 몇 년 전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암이고 언니도 희귀 질환을 앓고 있고 정작 둘째가 책임을 졌는데 본인도 난소암으로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각 행정복지 과거에는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10년이나 20년 동안 이렇게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었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보험을 어떻게 했을지 그것만 확인했으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이용을 했겠죠. 병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분들의 실거주지 파악이 됐을 것이고 또 하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6개월 동안 건보료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찾아가 보질 않았죠. 불과 한 달 전에 찾아가 봤습니다. 한 달 전이 아니죠.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8월 달에 찾아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가 복지부동하다는 겁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가보고 뭘 느꼈냐면 제가 지난번에 갔던 저런 주택가는 오히려 발굴이 쉽습니다. 외부에 노출되거든요. 문만 열면 바뀌기 때문에 이분이 나온지 들어가는지 옆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저도 제 앞집에 사는 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몇 달을 못 봐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살고 계신다면 발굴도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탁상 공론이 아니라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정말 주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파트에 관리비가 체납되는 것은 관리 주체가 파악합니다. 국토부 장관님 그렇죠? 관리 주체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 주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3개월 이상 계속 체납되면 이것을 관할 행정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위기 관청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건보료 체납이나 이런 걸 지금 34종 위기 발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연계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통신은 이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네,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활발하게 원래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만 특히 아주 좋은 현장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 그 부처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태스크포스에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문정부 때는 주민자치회도 만들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는 민간 단체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우리 이 공공기관이 함께 이런 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가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저는 늘 이런 참담한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또 아까 존경하는 윤영덕 의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최근에 8월 18일에 광주에서
보호 종료 청년 남자 대학생이 1학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6일 뒤에는 또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두 분은 전부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보육원에서 지내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제가 작년 국감 때 어떤 질의를 했냐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 중에 부모가 있는 아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면접 교섭하는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없어도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부모가 있는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나 석 달이나 반년이나 1년이나 2년, 3년 이 아이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남겠습니까? 분노와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얼마나 작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시스템을 마련해라고 했는데 제대로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 장관께서 공석인데 차관님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시고 면접 교섭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의 상실감, 분노 이것이 계속 쌓이는데 누구도 이게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치유를 못하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많은 부분들에서 이 두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18세에서 보육원에 있는 시기를 24세까지 늘렸고 경제적 지원을 500만 원 내지 뭐 지자체마다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적 지원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제가 입양 엄마인 거는 아시죠? 제가 80일 된 제 딸을 입양해서 지금 이 아이가 12살입니다. 상당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 보육원에 봉사를 가보면 아이들이 3명씩 달려와서 안기거든요. 사랑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국내에는 700여 명의 아동이 입양을 되는데 절반이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가는 걸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부모가 되어주시겠다는 분이 계시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보육원에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확대가 필요한데 보호 종료 아동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3배가 높은 50%나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 남자 대학생도 방학을 맞이해서 기숙사에서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본인은 가지 않았죠. 명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보호 종료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후보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대통령과 함께 제가 어디를 갔냐면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명절날 명절 이 부침개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선물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후보 시절이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지난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기반과 지지 체계가 약함을 인정하고 2011년 7월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서적 지원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도에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2개소만 있고 연내에 5개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담 인력 확충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가정위탁에 304명, 공동생활가정에 645명입니다.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자립전담 지원은 어쩌면 가족의 역할을 하는 지원이 아닙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의 역할을 하는 건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뭐냐? 형식이라는 겁니다. 실질을 들여다보고 그 자립을 하는 보호종료 청년의 입장이 되면 이게 얼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당사자의 마음이 되어서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경제부총리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국민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자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그걸 30% 삭감을 주장했는데 그거를 그래도 실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 늘 존경하는 우리 김미애 의원님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고 많이 느끼고 또 정책 과제를 많이 안았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